자, 이제는 1장에 나와 있는 실전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전평가 문제는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교재를 통해서 채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0 내지 80점 이상이 나오신 분들은 틀린 문제만 동영상으로 풀이를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1번 문제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두 개의 금속판을 마주보게 하고 전압을 인가했더니 극판 사이의 전속 밀도 D를 물어봤어요. 조건에 극판에 모이는 전하량은 Q라고 하고 극판의 면적은 S라고 하겠습니다. 극판 사이에 유전 물질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유전율은 입신론이라고 했어요. 전속 밀도 D는요, 극판에 모이는 전하량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면적에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제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에요, 쿨롱. 그 다음에 면적의 단위는 메타 제곱이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전속 밀도 D를 구하는 식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맥스웰 방정식을 이루는 법칙이 아닌 건 그랬네요. 자, 맥스웰 방정식의 제1법칙은 암페의 주의 법칙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암페의 주의 법칙은 전류와 자계의 회전 방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엄지고요. 나머지 손가락 방향이 자계의 회전 방향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전류와 자계와의 방향을 의미하는 식은 뭐냐? 그러면 암페의 주의 법칙. 그래서 오른손으로 해석이 되니까 오른 나사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게 암페의 법칙이었고. 자, 이 법칙은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이었죠. 전개와 자계에 관한 법칙이었어요. 그 다음에 3법칙과 4법칙은 가우스의 정리였죠. 하나는 전개에 관한 정리였고 하나는 자계에 관한 정리였어요. 아닌 건 3번 스넬의 법칙이죠. 스넬의 법칙은 서로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 즉 굴절률이 다른 어떤 매질 사이를 전파가 통과할 때는 파가 꺾입니다. 그걸 굴절한다 그래요. 그래서 매질의 굴절률에 관련된 법칙을 스넬의 법칙이라고 하죠.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3번 문제입니다. 공간은 어느 점에서 있어서 자속 밀도를 줬어요. 이 B가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경우. 변화한다는 것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은 미분이죠. 미분식이 있어야죠. 이에 성립하는 식은 뭐냐? 그랬고, 단 전개는 그 근방에서 발생하는 전개다. 그러니까 전개와 이 자속 밀도 B는 뮤 H죠. 자계와의 관련된 법칙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자, 전개와 자계의 관계식을 나타내는데 이 마이너스가 붙는다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자속이 이제 회전하는 방향은 거기에 흐르는 전류를 방해하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회전한다라는 이 회전 방향을 알아낸 사람도 알아두라겠어요. 렌츠의 법칙이다. 그랬어요. 렌츠라는 사람이 알았다겠죠. 그래서 기사들만 나온다겠어요. 자, 다음 중 전개와 자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고문문 같은 문제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자, 자기력선이 있고 전기력선이 있어요. 이 자기력선은요, 우리 막대자석이죠. 자, N극에서 S극으로 이게 휘감고 도는 어떤 힘의 세기가 있다겠죠? 이 힘의 세기를 선으로 그려놓은 걸 이거를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은 여기 나온 양이 다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N극에서 나온 양이 소멸되는 게 하나도 없이 다 S극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발산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소멸되는 게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은 발산이 없어요. 있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근데 전기력선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전기력선은 발산이 있으나 이게 이쪽으로 와야죠. 자기력선은 발산이 없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이거는 것은 이제 공무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개와 자계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모두 다 성립한다. 둘 다는 아니에요. 자계예요. 자, 우리가 가우스 법칙에서 자, 다이버전스 B는 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발산이라겠죠. 발산은 소멸의 의미라겠어요.
그래서 B는 뮤 H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뮤가 넘어가면 다이버전스 H는 0이 되죠. 똑같이. 뮤가 넘어가서 뮤분의 0도 0이니까. 그래서 이게 자개 아닙니까? 자개의 발산은 없다. 발산은 소멸의 의미라겠죠. 자개의 소멸은 없다. 소멸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개는 맞아요. 자개. 전개가 아니라 자개는 맞아요. 자개. 자개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전개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가우스의 법칙에서 다이버전스 D는 로라는 우리가 식을 배웠죠. 이게 전하 밀도 아닙니까? 전하? 단위 체제에 들어있는 전하량이죠. 이게 발산이고 이걸 식을 응용하면 다이버전스 E는 입실론분의 로라겠죠. 요게 이제 D가 입실론 곱하기 2하고 같으니까 이걸 대입해서 넘기면 이렇게 된다겠습니다. 그래서 전개의 발산은요. 전개의 발산은 이 전하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전개의 형성은 전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전하가 전개를 형성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은 자개는 맞지만 전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전개는 전류와 자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전개가 아니라 자개예요. 자개는 전류와 자하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이게 맞으려면 자개로 고치셔야 돼요. 전개는 전류가 아니라 전압이죠. 전압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전기력선은 항상 폐곡선을 형성한다. 그죠? 아까 전기력선은 N극에서 나온 것이 S극으로 다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폐곡선을 형성한다. 맞죠? 답은 4번만 맞았네요. 다 틀렸네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맥스웰의 제1방정식. 기호가 좀 틀렸죠? 다이버전스 D는 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조금 오타가 있습니다. 제가 오타 낸 건 아니고 출제가 이렇게 됐어요. 출제가 이렇게 됐는데 공단에서 이제 확인을 못한 거죠. 오타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전성밀도 D의 발산은 로다.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E는 입실론분의 로라 그랬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전개의 발산은 전하량에 비례한다. 그 말은 전개의 형성은 전하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러니까 전하가 전개를 형성한다. 이런 의미를 하겠어요. 이런 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발산에 대한 정의로서 바르지 못한 것은 그랬어요. 이게 다이버전스가 발산이잖아요. 어떤 유전체 물질에서 뭔가가 이제 발산할 때 쓰이는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전류인데, 이 전류의 어떤 유전체에서 전류가 발산하는 것은 이게 면적이죠. 면적입니다. 표면적에서 이 전류가 발산되는 것을 뭐예요? 적분한 거죠. 적분. 그래서 한마디로 가우스의 정리를 정의한 식이에요. 발산에 대한 가우스의 정리를 정의한 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체에서 발산되는 어떤 양은요, 발산되는 양은 그 발산되는 것이 표면적당 발산되는 양을 적분이죠. 적분한 것과 같다라는 식인데 그냥 이거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발산에 대한 정의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벡터의 원천을 파악하는 데 이용되는 식입니다. 맞고요. 발산값이 플러스면요, 벡터장이 흘러나오는 원천이고 마이너스면 흘러 들어가는 쪽이에요. 맞는 거고요. 발산값으로 0은 없다. 이 우리가 발산값을 다이버전스 아까 우리가 뭐 했어요? B는 0이다 이런 게 있었죠. 이제 발산값이 0이다, 0은 없다라는 건 틀렸죠. 4번이 틀렸습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이제 답을 외우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 대표적인 또 문제죠.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개의 방향을 나타내는 법칙은 뭐냐? 무한히 긴 도선에다가요, 전류 I를 흐르게 되면 눈에 안 보이지만 직각으로 자개가 회전한다. 암페의 주의 법칙이죠. 근데 이제 이 자개가 회전하는 방향은 전류는 엄지고 나머지 손가락 방향이죠. 그래서 일명 오른나사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 맥스웰 방정식에서 다이버전스 D는 로다. 이거죠. 아까 기호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아까 문제에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1법칙도 아니에요. 이거는 제3법칙이죠. 그래서 다이버전스 D는 노다라는 것은 전하가 이게 바꾸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다이버전스 E는 입실론물의 로다 이렇게 한다겠죠. 그래서 이건 전하 밀도니까 전개의 발사는 전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전하가 전개를 형성한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전개는 전하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8번 문제로 가죠. 자유공간에서 특성 임피던스를 잘못 표현한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 Z0죠. 다른 말로 파동 임피던스라고도 해요. 정의가 뭐였어요? 전개 대 자개의 비였고요. 구하는 식이 루트 입실론물의 뮤였고요. 이게 이제 자유공간일 때는 뭐였어요? 자유공간 할 때는 입실론 제로분의 뮤 제로로 바뀐다겠죠. 이 값이 얼마예요? 120파이. 약 377오hm 정도 된다겠죠. 아닌 건 1번이죠. 이 1번식은 뭐예요? 입실론에다가 전개 강도 2를 곱한 거는 뭐예요? 전속 밀도 D를 구하는 식이죠.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전자파의 진행 방향의 수직인 단위 면적입니다. 통과하는 전력을 뭐라 하냐? 이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전자파 에너지. 뭐라 그래요? 포인팅 전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력 밀도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10번으로 가죠. 포인팅 벡터, 포인팅 전력을 구하는 식을 물어보는 거죠. 옳게 표현한 거 딱 봐도 4번이죠. 우리가 이게 포인팅 전력 구하는 식이죠. 포인팅 전력은 Z0분의 전개강도 2의 제곱이고, 이게 이제 자유 공간일 때는 Z0가 120파이고, 약 377ohm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Z0 특성 임피던스는 전개 대 자개의 비기 때문에 이걸 넣어서 정리하면 이 식은 전개 곱하기 자개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아니면 요건데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 전개 대 자개의 비는 특성 임피던스죠. 자, 11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포인팅 벡터의 단위 중요하다겠죠. 와트 퍼 메타 제곱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에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전자파 에너지를 포인팅 전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위 면적입니다. 답은 2번이고, 1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포인팅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그랬네요. 똑같은 문제죠. 포인팅 벡터는 전개 강도의 제곱을 특성 임피던스로 나눈 거죠. 이걸 전개 대 자개비라고 하니까 구해보면 전개하고 자개의 곱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이 답이네요. 그래서 12번의 답은 1번이다. 자, 13번으로 가면 전개 강도를 주고 자유 공간에서 자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통과하는 전자파 에너지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포인팅 전력을 구하라 했고요. 자유 공간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특성 임피던스는 377ohm을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Z0분의 전개강도 2의 제곱으로 구하는데 이게 자유 공간이니까 이게 377ohm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기 강도가 주어졌죠? 3.77로 줬어요. 제곱을 하게 되면 구해보시면 알겠지만 37.7 밀리와트로 바뀌어요. 밀리와트 퍼 메타의 제곱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직접 구해보셔야 돼요. 자, 1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유공간에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통과하는 전자파 에너지. 똑같죠? 뭐 구하는 거예요? 포인팅 전력 구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공간이란 말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Z0가 얼마예요? 377W입니다. 그러면 전기 강도는 여기에 전자파 에너지가 전기 강도는 전기 강도를 준 게 아니죠. 전기 강도를 구하라고 했네요. 전기 강도 2의 제곱으로 구하죠. 전력을 줬네요. 이거는 3W per 메타 제곱. 요걸 줬네요. 3W per 메타 제곱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팅 전력을 주고 이번에는 전기 강도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전기 강도의 제곱은 3 곱하기 377 한 다음에 제곱을 없애려면 루트만 씌워주면 되죠. 이걸 계산하면 보니까 3번이 나오네요. 33.63 볼트 퍼 메타. 전기 강도의 단위는 볼트 퍼 메타예요. 전기 강도의 단위도 알아두셔야 돼요. 답은 3번이 되네요. 15번 문제로 갑니다. 전자계에서 전개의 세기를 E, 자개의 세기를 H라고 하고 전개와 자개의 사이에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자, 포인팅 벡터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인팅 벡터는 원래는 어떻게 구해요? 전개 곱하기 자개. 이게 스칼라 양이죠. 벡터는 어떻게 표시해요? 전개, 자개. 이게 우리가 곱하기라고 생각하는 이게 곱하기고 여기 원래 두 줄이라겠죠. 근데 이제 한글이 없으니까 보통 한 줄로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벡터 표시예요. 이게 이제 벡터로 표시한 건데 이걸 스칼라형으로 고치는 공식이 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고친다? 전개의 크기에다가 자개의 크기에다가 사인 이 전개와 자개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렇게 구한다 했죠. 다음에 몇 번이에요? 1번이 된다. 자, 16번으로 가죠. 다음 중 전파 속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 전파의 속도는요. 전자파의 속도는 루트 입실론 뮤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전율이라고 하고 이걸 투자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파의 속도는 매질에 상관없이 일정한 속도를 갖고 있다. 이런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파의 속도를 좌우하는 매질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매질의 유전율과 투자율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7번 문제로 가죠. 비유전율과 비투자율을 주고요. 그 매질의 전파는 전파의 속도하고 자유공간의 전파의 속도를 비교할 때 몇 배냐 이렇게 물었어요. 일단 자유공간의 전파의 속도는 광속도와 같죠. C죠. 그 다음에 이니의 매질에서 전파의 속도는 루트 입실론 S 뮤 S분의 C로 구하죠. 그럼 이 값이 얼마예요? 4고 이 값이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4 곱하기 1을 하면 4죠. 그래서 루트 4는 2가 돼서 2분의 C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광속도의 2분의 1배가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18번 문제로 가죠. 자, 다음 중 파동의 전파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전파의 속도는 루트 입실론 뮤분의 1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투자율이 요거죠. 투자율이죠. 이 투자율이 크면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증가한다. 땡. 그 다음에 유전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유전율이죠. 유전율이 클수록 속도는 증가한다. 땡. 유전율도 크면 속도가 줄어들죠. 언제나 일정하다는 것은 매질에 상관없다는 뜻이죠. 땡이죠. 무관하다. 땡이에요. 그다음에 파동의 전자파 속도는 진동수, 주파수를 말하는 거죠. 파장, 람다를 말하는 겁니다. 곱에 비례한다. 그렇죠?
우리가 전파의 속도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합니다. 자, 파장을 구할 때 람다는 F분의 C라겠죠? 근데 실제로는 C가 아니라 이건 자유공간일 때고 전파의 속도 V라겠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는 그냥 C라고 외워버리시고 기사는 V라고 외워놓고 자유공간일 때는 C다 이렇게 외우시라겠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V는 람다 곱하기 F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파장과 주파수의 곱에 전파의 속도는 비례한 거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맞는 문장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죠. 19번입니다. 전파의 파장과 관련이 있는 것은 그랬죠. 방금 전파의 속도는 파장하고 관련이 있었잖아요. 방금 했잖아요. 람다는 F분의 C인데 V라고 할 수 있다겠어요? V는 람다 곱하기 F다. 전파의 속도는 파장하고 관계 있죠. 그래서 파장과 관련이 있는 것은 전파의 속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위상속도와 군속도의 관계로 가장 적합한 건 그랬어요. 그래서 위상속도와 군속도를 곱하면 항상 광속도의 제곱이다 라는 이 식은 꼭 외우셔야 되죠. 자, 21번으로 가겠습니다. 위상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자, 우리가 위상속도에서 꼭 하나 덤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n분의 c라는 공식. 물론 이제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군속도는 n 곱하기 c예요. 이 c가 이제 빛의 속도인데, 굴절률입니다. n은 굴절률이 커지면 위상속도는 느려지는 거예요. 굴절률이 커지면 군속도는 빨라지는 거죠. 이런 관계를 좀 알아두세요. 두 개를 곱하면 항상 광속도의 제곱이죠. 그래서 맞지 않는 걸 고르라고 했는데, 일정 위상 자리가 이동하는 속도, 위상이 움직이는 속도다. 맞죠? 위상 속도하고 군속도를 곱하면 항상 광속도의 뭐예요? 제곱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덮화관 내부에서는 위상 속도는 광속도가 빠릅니다. 이 문장 꼭 알아두세요. 군속도는 느려져요. 빛의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니까 덮화관 내부에서는 위상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 이 문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매질의 굴절률이 커지면 위상 속도는 느려진다겠죠. 그러니까 이 식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 틀렸네요. 자, 22번입니다. 어떤 전자파의 전개의 색입니다. 전개를 구하는 공식이죠. 와 같다, 이와 같다 이 말이죠. 이 전자파의 위상 속도를 구하라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위상 속도는요. 자, 오메가입니다. 각 주파수라는 오메가죠. 베타로 나눈 거예요. 이 베타라는 것은 위상 정수예요. 위상의 변화 정도를 알려주는 정수입니다. 베타는 위상 정수예요. 자, 이렇게 구한다는 식을 일단 아셔야 푸는 거고요. 이 전개 강도를 나타내는 식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파의 진폭이죠. 파의 성질을 알려주는 코사인 신호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요거에 있는 것이 오메가 성분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t 플러스 베타 곱하기 z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성분이 오메가 성분이에요. 그래서 식을 해석할 줄 알면 푸는 문제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10의 9승이 오메가 성분이에요. 그래서 10의 9승을 자, 베타 곱하기 z니까 z는 있으니까 베타가 30이라는 소리죠. 3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는 빼면 8승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10의 8승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속도는 메타 퍼 세컨이니까. 답이 몇 번일까?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 강도를 나타내는 식을 해석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위상속도 구하는 공식 하나 알아두세요. 베타분의 오메가. 베타라는 것은 위상정수를 의미한다. 오메가는 각 주파수죠. 2파의 F라는 값을 갖고 있는 각 주파수예요. 자, 2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전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전파는 진행 방향에는 전개와 자개가 없죠. 전개와 자개가 없어. 그런 파를 우리가
평면파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직각인 방향에만 전기와 자기 성분이 있죠. 이런 파를 횡파라고 하죠. 그래서 전자파는 횡파이면서 평면파다라는 걸 절대적으로 잊으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구면파가 아니라 평면파다라는 거죠. 자, 매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전파의 속도는 일정하다. 이런 말 틀리다겠죠. 그러니까 전파의 속도는 루트 입실론 뮤분의 1로서 유전율과 투자율에 따라서 매질의 유전율과 투자율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광속도와 같을 때는 언제예요? 자유공간일 때. 자유공간일 때는 빛의 속도와 같다 그랬습니다. 전파는 정파다 땡 행파라겠죠. 군속도와 위상속도를 곱하면 항상 광속도의 제곱이다.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전자파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전자파는 횡파다. 맞죠? 전자파는 편파성이 없어요? 있죠. 우리가 이제 파의 방향을 의미하는데 파를 만드는 매질의 방향을 편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자파는 전개와 자개라는 매질이 있는데 그 중에 전개의 방향을 편파 방향으로 잡습니다. 만약에 전개가 수평으로 움직이는 파다 그러면 수평 편파, 전개가 수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수직 편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파성이 있다 그래야 되는데 없다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전개와 자개의 진동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파는 나가죠. 파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방향이 달라요. 이런 파를 횡파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매질의 방향에는, 전파의 방향에는 매질이 없어요. 이런 파를 평면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전개와 자개가 서로 얽혀 도와가면서 고리 모양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파다. 맞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으로 가죠. 다음 중 전파의 성질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랬네요. 잘못된 거. 전파는 횡파죠? 맞습니다. 균일 매질층을 전파하는 전파는 직진하죠. 그렇죠. 매질이 일정한 매질에서는 직진하는 거예요. 굴절률이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는 파가 꺾이죠. 굴절하죠. 굴절률이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는 빛과 같이 굴절 또는 반사합니다. 그러니까 굴절하기도 하고 뚫지 못하는 것은 반사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파수가 높을수록 회절 작용이 심한 아니죠. 주파수는 낮을수록 회절 현상이 심해요. 주파수가 높으면 직진성이 강하죠. 답은 4번이 틀렸다. 자, 26번 문제로 가죠. 자, 송신 측에서 수직 다이폴을 사용한다면 수신 측면에서도 수직 편파 안테나를 사용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직으로 안테나를 세웠으면 편파도요. 수직 편파 안테나를 써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송수신 간에 같은 편파를 써야지 당연히 수신이 좋은 거죠. 자, 2번 스넬의 법칙은 굴절률에 관한 법칙이죠. 회절 현상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굴절 현상을 알아보는 법칙이에요. 답은 2번이 틀렸네요. 자, 덫의 전파가 진입할 때 감쇄되는 정도는 표피 작용의 깊이로 알 수 있죠. 표피 효과를 가지고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직진성이 강하고요. 주파수가 낮을수록 회절성이 강하다. 이런 문장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4번 문장은 별표 해놓고 꼭 아시기 바랍니다. 27번으로 가죠. 다음 중 평면파와 구면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평면파는 구면파보다 도달거리가 길어요. 평면파가 더 깁니다. 바로 1번이 틀렸네요. 안테나로부터 원거리에는 평면파로 간주하여도 된다. 그렇죠. 전개와 자개 성분이 서로 직각으로 움직이죠. 그죠? 자유공간에서의 전파 속도는 광속도와 같죠. 맞죠? 그래서 평면파가 더 도달거리가 길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8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전자계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유전율이 커지면 파장은 길어집니까? 이거 좀 어려운 문제죠. 전파의 속도는요. 루트 입실론 뮤분의 1이죠. 자, 파장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파장은 F분의 C 대신에 V 이런 공식이 있었죠. C라고 해야 되는데 원래는 V라고 그랬어요. 자유공간일 때만 C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고치면 V는 람다 곱하기 F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것으로 푸는 거예요. 유전율이 커지면요. 요거죠, 요거. 유전율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면 속도는 느려지죠. 그래서 이 속도가 느려지면 이 속도하고 이거는 비례 관계니까 파장 길이도 짧아지겠죠. 이게 속도가 느려지면 파장 길이도 짧아지겠죠. 이 값도 작아지겠죠. 그래서 길어진다, 땡. 답은 1번이 틀렸다. 전개 벡터가 X축과 Y축 방향으로 구성되어 그 크기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원형 편파라고 해요. 어느 쪽이 더 크면 타원형 편파라고 합니다. 복사 전개의 크기는 거리의 반비례죠. 복사 전개 크기. 요거를 이제 푸시려면, 다 하시려면 뒤에 있는 3장, 4장을 내용을 알아야만 풀 수 있겠네요. 하여튼 뭐 1번 내용만 갖고도 알 수 있도록 공부를 하세요. 전파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아까 직진성이 강하다고 했어요. 주파수가 낮을수록 해질성이 강하고 다 맞는 내용입니다. 답은 1번이 틀렸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네요. 자, 29번 문제로 갑니다. 전기장, 자기장 또는 전자기장 벡터의 시간 경과에 따른 궤적을 뭐라 하냐? 그걸 편파라고 하는 거예요. 편파.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주파수 대역 구분 중 중파 대역입니다. 미든 프리퀀시죠. 중파 대역, MF죠. 뭐냐? 대역은 뭐냐? 우리가 장파부터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로우 프리퀀시는 30kHz에서 300kHz까지죠. 그 다음에 미든 프리퀀시는 300kHz에서 3000kHz, 3000kHz는 3MHz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3000kHz라는 것은 메가로 고치면 0.3 메가헤르츠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0.3에서 3메가헤르츠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주파수 대역은 확실하게 공부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안테나에서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이용되기 때문에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 31번 문제로 가죠. 자, 전자파의 단파 주파수 범위에 해당되는 파장의 범위 그랬어요. 자, 여기서 물어보면 단파죠. 단파 HF 단파라고 하죠. 하이 프리퀀시 3MHz에서 30MHz 범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람다 파장은 F분의 C라는 공식으로 구한다 했죠. 아무 말이 없으면 자유공간이라 있어요. 아무 말이 없으면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s가 빛의 속도니까 주파수를 하나씩 넣어보죠. 3메가는 3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자, 요거는 약분이 되고 요거 약분은 2승만 남으니까 100m가 되겠네요. 그러면 더 높은 주파수를 넣으면 이 분모가 커지니까 더 작아지겠죠. 그러면 10m가 되겠죠. 10배 차이니까. 그래서 10m에서 100m를 찾으시면 돼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중 VHF 때 주파수 때와 UHF 때 주파수를 찾아라 이 말이죠. 자, VHF 때는 30메가에서 300MHz대를 말하고요. UHF 때는 300메가에서요. 3000메가, 즉 3GHz라고 할 수 있죠. 그때의 주파수를 말합니다. 골라보세요. 그러면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중 파장이 가장 짧은 주파수 때는 그랬어요. 파장이 짧다. 람다는 F분의 C라는 공식으로 이제 응용해서 풀면 되죠. 파장이 짧다. 그러면 주파수가 높다라는 뜻이죠. 가장 높은 주파수 때 뭐예요? Extreme High Frequency죠. 요거는 30MHz에서 300메가고요. 요거는 그 위죠. 300MHz에서 3000이니까 3GHz죠. 그 다음에는 요거죠. 3GHz에서 30GHz. 그 다음에 요거 아니에요? 30GHz에서 300GHz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초단파, 극초단파, 센티미터파, 이거는 밀리미터파, 줄여서 밀리파라고 하죠. 자, 34번 문제로 갑니다. A의 주파수를 주고
B의 주파수를 줘서 파장의 비율을 구하라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람다는 F분의 C로 파장과 주파수는 반비례 관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뭘 줬어? 주파수를 줬으니까 물어본 건 파장을 물었으니까 역수를 구해가지고 비율을 구해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파수대로 비율을 구해보세요. A의 주파수는 720kHz고요. B의 주파수는 640kHz죠. 그러면 90으로 나눠볼까요? 90. 자, 98에 70이죠. 98에 72. 90으로 나누면 90으로 나누면 97에 64죠. 그죠? 97에 64. 8대 7이네요. 90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8대 7이야. 그럼 파장은 반비례 관계니까 7대 8이겠죠.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바로 역수를 취해서 이제 나누셔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주파수가 주어지면 주파수대로 비율을 구하신 다음에 나중에 바꾸면 되죠. 3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4분의 람다 수직접지 안테나의 길이가 5m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전파의 주파수는 그랬네요. 자, 안테나 길이가 4분의 람다다 이런 말이고요. 그 길이가 5m다 이런 말이에요. 4분의 람다 수직접지 안테나라는 것은 길이가 4분의 람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파장이 주어진 거죠. 람다가 주어진 거예요. 곱하면 20m라고 주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주파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주파수는 아무 말이 없으면 자유공간이에요. 람다분의 C가 되겠죠.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세크가 빛의 속도니까 그걸 20으로 나누면 된다. 그러면 여기에 3을 2로 나누면 1.5니까 15메가가 나오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죠. 36번으로 가겠습니다. 30MHz 주파수대에 대한 전파의 2분의 1 파장은 얼마냐? 일단 주파수가 주어졌으니까 파장을 구해보죠. F분의 C 아닙니까?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세크가 비속도고요. 주파수가 30메가니까 30 곱하기 메가 10의 6승이 있죠. 그러면 3은 없어질 거고 0이 7개니까 없어지면 10만 남죠. 이게 파장이 10m예요. 그러면 반파장은 얼마냐 이 말이죠. 이것을 2로 나누면 되겠죠. 파장의 절반을 반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5m가 답이 됩니다. 2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36번의 답은 2번이다. 자, 37번으로 가죠. 자, 자유공간에서의 전파가 20 마이크로세컨드 동안 진행해 나갔다는 뜻이에요. 전파되었다는 것은. 진행한 거리는, 여러분들 거리를 구하는 공식 알죠?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이 거리를 구하겠으니까 전파의 속도는 주어지지 않으면 광속도와 같죠. 그 다음에 시간을 곱하면 되는데 시간은 얼마예요? 20 마이크로세컨드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근데 빛의 속도는 아시잖아요.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세컨드니까 이걸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요거 이제 더하시면 2승이 되죠. 그래서 요거 곱하시면 60이 되고요. 3하고 20 곱하면 60이 되고 요거 계산하면 10의 2승이 되니까 요 공까지 합치면 10의 3승이 되잖아요. 그럼 3승은 킬로죠. 그래서 6km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네. 자, 38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이 문제는 이제 도플러 주파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기차가 진동수 주파수를 준 거죠. 500Hz의 기적을 울리면서 자, 50m/s 속도죠. 이 속도로 달려오고 있어요. 멈춰있는 관측자에게 들리는 기적 소리의 진동수는 어떻게 느껴지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통신을 하는 이동체가 움직이면요, 주파수가 흔들려요. 주파수가 변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파수를 구해서 알아봐라, 이런 문제예요. 자, 일단은 이거 알아두세요. 여기가 이제 수신하는 측이고 여기가 이동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이동체가 다가오면서 통신을 하게 되면 주파수가 높아져요. 멀리 멀어져 가면서 통신을 하게 되면 주파수가 낮아집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얼마만큼 변동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죠. 그것을 도플러 주파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플러 약자 D라고 해서 도플러 주파수를 구하는데, F는 람다분의 C죠. C 대신에 이제 V입니다. V. 이걸로 구하는데, 이렇게 직진해서 오면, 각도를 갖고 오지 않고 직진해서 오면, 다가오면, 세타가 0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오지 않고 어떤 특정한 각도를 갖고 다가오고 있어요. 반듯하게 오지 않고, 뭐 이렇게 온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온다든가, 수직으로 갈 수도 있죠. 평행하게. 다가오지 않고 평행하게 멀리 가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각을, 다가오는 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돼요. 이게 도플러 주파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별표를 해놓고. 자, 그러면 이제 파장하고 속도만 알면 대입하면 되는데, 자, 여기는 각도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바르게 왔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바르게. 그러면 세타가 0이죠. 그럼 세타가 0이면 이 값이 얼마예요? 세타가 0이면 코사인 세타는 1이죠, 1. 그래서 이 값이 1이에요. 그래서 이 값은 1이고요. 람다는, 파장은 F분의 C로 구하죠. F분의 C. 파장은, 람다는 F분의 C로 구해요. 그래서 람다라는 것은 F분의 C니까, C가, 이게 람다가 이리로 들어가면 C가 이쪽으로 오고 F가 분자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C고요. V는 원래 있었고 F가 분자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1이니까 이걸로 구하면 되죠. 자, C는 어떻게 구해요?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세크가 비속도죠. 그 다음에 속도는 주어졌어요. 50 메타/세크, 50이죠. 주파수는 500Hz라고 주어졌죠. 500이죠. 자, 요걸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니까 8.3 정도 나와요. 딱 떨어지지 않고 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오는데, 단위는 뭐 헤르츠죠. 주파수니까. 이게 도플러 주파수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원래 주파수가 500Hz였으니까 가까이 다가오면 이만큼이 높아지는 거고 멀어지면 이만큼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온다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을 계산한 결과에 헤르츠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공단에서 답을 2번으로 출제를 했지만 저의 판단에 의해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지 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플러 주파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두시고, 만약에 이렇게 평행하게 움직인다면 이 각도가 90도가 되죠. 그러면 이게 90도가 되면 이 값이 0이 돼요. 그래서 평행하게 움직이는 물체는 주파수 변동이 없어요.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가깝게 올 때는 높아지고요. 멀어질 때는 주파수가 낮아지더라. 그 다음에 변동되는 주파수를 도플러 주파수라고 하는데 그걸 구하는 공식이 이렇더라.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죠. 자, 3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유전율이 50이고요. B 투자율 1인, 그 다음에 도전율이 25%죠. 인 증류세 15.9Hz의 파가 진행할 때 고유 임피던스가 이렇게 줬어요. 이때 전개와 자개의 위상차입니다. 자, 전개와 자개의 위상차를 우리가 세타라고 한다면요. 세타는 임피던스가 주어졌을 때 아크 탄젠트로 구해요. 아크 탄젠트. 탄젠트 함수의 역함수죠. 아크 탄젠트. 자, 실수분의 허수텀이죠. 44.27분의 9.96으로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타 값이 나와요.
계산기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보시면 제가 눌러보니까 각이 나오는데 자 어느 정도 나오냐면 이게 12.6도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12.6도가 나오면 보시면 알겠지만 리액턴스 성분이 양수잖아요. 양수죠. 그러면 리액턴스 성분이 유도성이라는 뜻이에요. 유도성, 즉 L 성분이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파가 지나갈 때 L 성분은 위상이 앞서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상차가 12.6도가 나는데 유도성인 걸 보고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면 용량성이죠. 그럼 위상이 뒤서가는 거예요. 파가 뒤서가는 겁니다. 위상이. 예, 그래서 이제 유도성이기 때문에 앞서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앞선다 이 말이에요. 12.6도를 앞서간다가 답이에요. 그래서 전개가 자개보다 12.6도가 앞서간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전개가 자개보다 12.6도 앞서간다예요. 만약에 용량성이었으면 전개가 자개보다 뒤서가는 거예요. 자, 40번 문제입니다. 초고주파 대역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 스트립 안테나에 대한 문제네요. 전성로가 비유전율이 7.6이라고 주어지고 기판의 폭과 두께를 W와 H로 줬어요. 그 비율의 값은 5로 줬네요. 5로. 그래놓고 위상 속도를 구해라. 자, 이거는 이제 과거에 기출문제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지만 공식을 이제는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위상 속도를 구하는 공식인데요. 자, 분자에는 C가 들어갑니다. 광속도죠.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세크.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복잡하지만 식을 외워야 돼요. 0.21 플러스 로그입니다. 로그 저기 H분의 W죠. 루트 입실론 R 뮤 R입니다. 이게 비유전율, 비투자율이죠. 자, 이 공식을 외워야만 푸는 거예요. 자, C는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세크라는 빛의 속도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요 기판에 폭과 두께의 비율 줬죠. 5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로그 5를 계산하는 게 누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유전율은 줬죠. 7.6로 줬어요. 비투자율을 안 줬어요. 안 주면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주면 1이에요. 항상 없는 비유전율과 비투자율 값은 1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해서 누르시면 이 값이 1.2 곱하기 10의 8승 메타/세크라는 값이 나와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